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어떤 단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산 가치와 직결되고 있죠. 이 때문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이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입주를 했거나 시작하는 38개 단지 모두가 외국어를 사용한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지역명과 브랜드명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38개 단지들의 평균 이름 길이가 9글자라고 합니다. 정말 길죠? 예전엔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름을 어렵게 짓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시어머니 모시고 시누이도 온다고 더 어렵게 한대요. 해석이 재밌네요, 그죠? 그만큼 이름이 어렵다는 건데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네, 사실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이름들이 많아요. 외우는 걸 거의 포기했고요. 네, 그냥 저는 뭐 지도 앱에다가 그냥 저장해 둡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이 단지가 속한 지역명이 아니라 인근의 상급지명을 끌어다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양이 더 잘 되고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한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헷갈리는 만큼 그만큼 그 가격 가치를 하는 건지 삶의 질과 행복도 비례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할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이 보험 가입을 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두루 쓰였던 숯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또 오늘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회적 갈등 그리고 혁명기를 거친 화가들의 작품 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기후위기 문제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시하는 기후위기 대안 중 하나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선 보험 가입을 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실제 전남 영암군 떫은감 재배 농가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전남 영암군이 떫은감, 그러니까 대봉감이라고 하죠. 이거 주산지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감은 수확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단감이 있는가 하면요, 후숙해서 말랑말랑하게 먹는 홍시가 있는데요. 네. 전남 영암군은 홍시의 원료인 떫은감, 그 대봉감 주산지입니다. 영암군 전체 농지의 74%에서 재배할 정도로 주작목이고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떫은감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떫은감이 기후위기에 취약하거든요. 특히 이제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서 떫은감의 낙과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손해를 줄여보고자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이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떫은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했어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중에 이 떫은감을 포함한 과수작물 대상 보험은 사과, 배 등 21가지가 있는데요. 배 농사를 짓는 농가는 배보험을 가입하고 사과 농사를 짓는 농가는 사과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품목별에
품목별 가입률의 차이가 큰 상황인데요. 네네. 그중에서 떫은감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목의 생리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와 함께 농가들의 만족 지수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면 열매가 햇볕에 데이는 일소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상품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패합니다. 네. 떫은감도 수년째 일소 피해가 발생해서 농가에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같은 감이라도 단감은 익으면 수확해서 바로 먹을 수 있고 떫은감은 숙성하고 가공시킨 후에 먹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소 피해도 각각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단감은 일소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가가 나무에 달려 있는데요. 떫은감은 일소 피해를 입은 후 2, 3일 안에 열매들이 바닥에 다 떨어집니다. 네. 낙관 열매는 3일 안에 다 썩어버린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각각의 특성적 차이가 뚜렷한데 농작물 재해보험 일소 피해 조사를 할 때 단감이나 떫은감이나 똑같이 열매를 솎아낸 이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해서 피해가가 발생했을 때에만 보상을 해왔습니다. 살짝 이렇게 들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무에 달린 열매 중에서 6% 이상 일소 피해를 입어야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일소 피해가 발생을 해도 이 보험사에서 피해 조사를 바로바로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떫은감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피해 조사를 나와도 나무에 달린 피해 열매는 거의 없고 대개 땅에 떨어져서 부패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피해과 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결국 이 떫은감의 경우 보상을 받는 착과수의 6% 초과 이런 기준을 맞출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럼 문제가 있네요, 조금. 예, 농가들은 그래서 수년째 여름 폭염기를 지나고 일소 피해가들이 바닥에 뒹구는 걸 보면서도 이 나무에 달린 피해가만 보험 지급 대상이다 보니까 떫은감 특성에 맞게 보험 약관을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농가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요. 국회에 가서 지역구 의원도 만나고 이 한국농정 주관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농협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을 개선해줄 듯했던 관계 당국의 모습과 달리 올해 판매하는 떫은감 보험에 달라진 약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보험 가입 거부 운동도 벌였습니다. 그래요. 야, 그렇게 노력했는데 약관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보험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농가에서는 아주 실망감이 컸겠네요. 네, 맞습니다. 농가들은 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이 보험 가입 거부까지 나서다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위원이라는 데서 관계자가 지난 13일 지역에 와서 농가들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 농가들은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책위에 따르면 그동안 현장에 나왔던 보험 조사자들이 일소 피해 보상은 나무에 달린 과실만 인정한다 이런 기준을 들면서 일소 피해를 입고 낙과한 열매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날 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일소 피해는 과실이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입지만 피해 과실이 계속 나무에 달려있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어서 둘 다 조사해서 피해 과실을 분류한 다음에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즉 손해평가 매뉴얼상에도 나무에 매달린 과실만 피해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수년간 농가들이 문제 삼았던 게 무색해지네요, 상황이. 네, 예. 이 대책위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지금으로선 약관에는 있지만 보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편의적이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 매뉴얼이 달라지지 않았나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농가들 설명에 따르면 보험 조사자들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 판매사인 NH농협손해보험 전남 총국 관계자들도 지금까지 관련 약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심을 갖고요. 자, 농산 이슈 지금까지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나 선생님 혹시
아직도 좀 봄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오늘 지금. 근데 엄청 춥더라고요. 오늘도 춥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따뜻한 아궁이나 이 또 캠핑장에서 네. 야외에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하는 캠프파이어. 나 또 불멍. 좋죠. 이런 것들이 요새 그렇게 또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조들 일상의 필수품이었던 숯으로 떠나보는 숯으로. 네, 시간을 예. 준비했습니다. 야, 그래도 아직도 추운데 이제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야외에서는 숯을 쓸 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예. 그 숯은 전통 연료로 이제 취사 난방뿐만 아니라 네. 공기 정화나 제습, 항균 등 다양한 이제 용도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선조들은 귀중하게 사용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온도를 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울이 되면 많은 땔감을 사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숯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래에 따라서 집집마다 1년치 숯을 모아서 저장해 놓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1년치를 모아서 저장해놨어요. 특히 예전에는 이제 전기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됐던 거는 또 이제 다리미질용으로 숯도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전통 시대에는 이제 숯 다리미가 집집마다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숯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리미도 하고 네. 밥질 때도 쓰고 그렇죠. 그죠? 네. 아주 필수품이었는데 네. 그럼 이 숯 이거는 어떻게 탄생하고 또 언제부터 사용하게 된 거예요? 나름 또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이제 숯의 사전적 정의는 나무를 숯가마에 넣어서 구워낸 검은 덩어리로 재가 되기 이전에 탄소 덩어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숯은 숯가마에서 나무를 탄화시켜 만들어낸 연료로 이제 목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숯은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한 때부터 생겼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인간은 약 6,000년 전부터 숯을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6,000년 전부터. 네. 그리고 또 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금속을 광석에서 추출하고 정렬하는 기술이 이제 야금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또 숯이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숯이. 거죠.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2,600년 전부터 숯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신라 시대의 문헌에서 이제 숯불로 밥을 지어 먹고 차를 끓여 먹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송곡동에서 일반적인 토기 가마와 달리 평평한 형태의 삼국시대의 숯가마터가 발굴되면서 이미 삼국시대부터 숯 전용 가마를 만들어서 사용했을 정도로 한국의 숯은 좋은 품질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네요. 네. 야, 신라 시대 막 나오고요. 네. 예,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나오고. 네, 사실 요즘은 네. 워낙 이제 조리도구나 네. 전기 아니면 가스 이런 연료가 잘 발달돼 있어서 이 숯 만드는 곳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 숯을 만드는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숯이 완성이 되는데요. 네. 일단 원료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나무나 대나무, 또 소나무, 밤나무 등 단단한 나무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 단단한 나무. 예. 우선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열하고 탄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네. 숯가마나 특수 용기에서 산소 공급을 제한한 상태로 천천히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나무 속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되면 나무 부분이 탄소화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무가 가마에 들어가면 네.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면 그렇게 오래 기다려요? 네. 일주일? 네, 서서히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마 속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면서 숯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별로 네. 또 숯이 되는 과정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100도에서 200도씨에 올라가면 나무 속 수분이 증발합니다. 네. 그다음에 250에서 300도 50도씨에 올라가면 나무 성분이 분해되면서 일산화탄소나 메탄 등의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500도씨로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탄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숯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도씨까지 올라가면 이제 단단하고 순도가 높은 숯인 백탄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 나무가 완전히 다 타버리면은 재가 돼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1000도까지 가는데 어떻게 안 타죠? 그게 이제 신기하네. 네. 산소를 딱 차단을 하고 천천히 태우면 되는데 오. 그래서 이제 또 너무 고온에서 빨리 태워버리면 다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숯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예. 이제 어느 정도 숯의 형태가 갖춰지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연소되지 않도록 이제 불이 붙어야 되니까 그 다음을 숯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숯가마 입구를 밀봉한 뒤 또 이틀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서서히 식혀야 됩니다. 네, 또 이것도 갑자기 막 급속 냉각하면 균열이 생기거나 수채의 품질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정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주일 막 기다려서 그러니까 뭐 만들어지고 네. 숯가마에 일주일 넣어놓고 또 냉각도 이틀 걸리고. 네. 야,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숯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막 맞습니다. 우리는 막 어디 이제 식당에 가면은 네. 뭐 무슨 숯을 씁니다 막 이러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좀 네. 아는 척 좀 하게. 그렇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숯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 가지. 예. 예. 자연탄과 성형탄. 그래서 우선 성형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연탄이나 번개탄, 열탄 같이 이제 수채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구멍들이 나무 사이에 생기도록 네. 1차로 탄화된 숯을 수증기와 함께 고온의 열과 압력을 가해서 가공 처리한 숯을 성형탄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 가공해서 만든 거죠. 네네. 그리고 자연탄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자연탄은 네, 흑탄이 있어요. 흑탄. 네, 그래서 흑탄은 검탄이라고도 하는데 네. 주로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으로 만들어지고 약 400에서 600도 시까지 가열된 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은 채로 약 12주 동안 식혀서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야, 네. 이거 되게 귀한 거죠, 그죠? 귀여운 거죠. 예. 그리고 백탄. 백탄. 백탄은 800에서 1200도씩 아까 얘기해 준 거. 네, 예. 가마에서 탄화를 시작해서 이제 굽고 마지막 단계에서 가마 입으로 완전히 열어가지고 완전 연소로 유도한 뒤에 통풍을 시켜서 먼저 가스를 빼고 그리고 불이 붙은 상태의 숯을 꺼내서 마사토나 재 등으로 덮어서 만든 숯입니다. 근데 여기 특징은 네. 표면이 뭐 설탕을 뿌린 것처럼 잿가루가 하얗게 얹어 있는 본 것 같아요. 네, 좋은 예. 숯. 네, 그래서 그것을 또 그래서 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탄은 부딪혔을 때 백탄끼리 딱 이렇게 부딪혔을 네, 때. 깨지지 않고 맑은 청아한 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오, 그래요. 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비장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식당 그런 데서 광고 홍보에서. 네, 가장 명품. 아, 이게요? 네. 그래서 아, 잘 들어야지 또. 최고의 예. 숯을 칭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장탄이. 네, 일본의 키노쿠니의 상인인 비추야 초자에몬이라는 분이 처음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상인의 이름을 한자로 따와서 비장탄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빈초즘이나 빈초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장탄은 네. 나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가. 일본에서 많이 사는 졸가시 나무 원목, 요거 이제 너도밤 나무과의 나무인데 네. 1200에서 1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약 20일 동안이나 구워서 만든 숯으로 이 비장탄은 탄소 함량이 높아가지고 열량이 높고 화력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 특징이 있어서 좋은 숯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일본이 그 원조였어요. 네, 개발을 한 비장탄. 거죠. 네. 야, 이것도 스토리 아니까 재밌네요. 네. 비장이 또 이제 이거 만든 사람 일본인 이름에서 따온 거고. 굉장히 비장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 할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아침이어서 제가 참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 제가 했어요. 고마워요. 제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숯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게 다양하고 신기한데 이 서양에서는 네.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숯을 약으로 먹었어요? 네, 이게 무슨 숯을 얘기예요? 먹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진짜로? 네, 예. 맞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요리에 숯을 사용해서 이제 요리를 가공할 때가 네. 이미 네안데르탈인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이 초기 호모사피엔스 요리를 했던 흔적에서도 숯의 잔해가 발견될 것으로 보아서 이 불의 사용과 동시에 숯도 같이 사용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숯을 예, 영어로 예. 하면 차콜이라고 차콜,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차콜의 유래가 중국을 타는 차이나와 좋다고 할 때 쿨. 차이나와 쿨의 합성을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숯을 네. 땔감으로만 썼던 서양인이 우연히 중국인이 숯을 약으로 먹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서양인이 한번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병이 낫고 몸이 좋아져서 서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특별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라도 먹어본 거죠. 네, 혹시나 궁금해서 드셔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약용 숯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사실 네, 아. 그래서 드셔도 되는 숯이 있는데 잘 보고 드셔야 예, 된다는 예, 거. 예. 그래서 이게 입소문이 서양에 나면서 이 차콜이라는 단어가 통용이 될 정도로 서양에서는 기원전 1550년경부터 이 동양에서 전수된
수치의 비법을 바탕으로 이집트에서는 수치 이미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네. 수출, 간질이나 탄저병의 치료를 위해서 숯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모두 아주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필품이자 약의 원료로도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수치였던 것이죠. 그러네요. 서양에서도 그랬다. 네. 기원전부터 나오니까.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 수치 네. 세금 대신에 쓰이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의 경국대전을 보면 각 고을의 향리는 해마다 번호를 정해서 차례로 서울에 올라가서 각 관사에 배정된 목탄과 땔감을 준비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오늘날에는 국토부에 해당하는 성공감이라는 관할이 있었는데 네. 이제 여기에 99명의 향리들이 세금을 걷는 관리, 수치로 세금을 걷는 관리를 배정해서 한 사람이 숫 5말 5대를 납입하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숫 5말의 무게는 50근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근의 무게가 600g 정도 되니까 한 사람당 무려 30kg 정도의 수치를 납부해야 되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30kg의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300kg의 나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예. 사람당 300kg의 나무를 수술로 만들었어요. 상당한 양인 거죠. 그리고 제사용 향나무나 숯 굽는 참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이 능 부근에 정한 숯 전용 나무를 기르는 산도 따로 궁에서 관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곳을 향탄산이라고 지명을 해서 따로 관리도 했습니다. 숯 전용산이군요. 네, 숯 전용 예. 나무를 기르는 산이죠. 와. 그래서 아직도 이제 수원의 광교산이나 서울의 홍릉 그리고 양산의 통도사 일대에 가면 이제 예전에 향탄산이었다는 표식이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로 이 향탄산 주변에 거주하는 촌락민들은 향탄금이라 그래서 세금 대신에 최고급 수출, 세금 대신에 궁궐에 상납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왕실에서 직접 숯 전용 산을 지정해서 관리도 하고 또 세금 대신 숯을 납부하는 이제 재화의 의미를 갖고 있을 네. 정도로 선조들의 일상에서 숯이 가진 의미가 아주 또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건데 네. 왜 고기는 수치로 구워야 더 맛있는 걸까요? 아, 말해 뭐예요? 갑자기 지금 갑자기 너무 뜬금포긴 한데. 네. 네. 이게 근데 확실히 다르잖아요. 장작불에 완전 다르죠. 굽는 거랑 그쵸. 또 숯불에 구울 때랑. 네, 예. 여기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맛있는 게 아닌 거죠. 어. 그래서 이 나무를 무산소 환경에서 탄화시켜서 만든 숯은 네. 거의 순수한 탄소의 형태라서 불의 원료인 장작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예. 네, 수치되는 고온은 이 고기나 채소 겉면에 단백질, 아미노산과 당을 변화시켜서 이 감칠맛 성분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기는 이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서 실제로 더 맛있어지게 되는데 셰프님들이 고온에서 뜨겁게 달궈진 상태의 후라이팬에서 스테이크를 굽는 이유도 바로 이 마이야르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고의 천연 조미료는 바로 이 또 숯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이제 고기의 맛이 맛있어지는 또 숯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미지님이 또 이제 우리들은 화롯가에서 밤을 구워 먹지요라는 동요가 생각나. 밤도 맛있습니다. 네, 되게 고마운 수치죠, 그죠? 네. 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 오늘은 이 수치에 대해서 알아본 여행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던 한해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술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김치형 경제 이야기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가끔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는 건가요? 최근 몇 달 사이 사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회적 갈등이 좀 극에 달한 모습인데 이런 갈등이 격화되고 해소되는 과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또 과거 역사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 화가들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저런 그림도 찾아보고 하다 보면서 이야기거리를 찾은 걸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이 사회적 갈등이랑 미술이 이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네네. 어떤 이야기부터 들려주시나요?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크 루이 다비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안 들어봤어요. 못 사실 이 들어봤죠? 예.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화가를 아시는 분보다는 제가 이제 작품을 얘기하면 그걸 그린 사람이었어라고 그래요? 아마 가볼게요. 하실 것 같은데 예. 혹시 과거 숙취의 전설 나폴레온이라는 양주를 기억하시나요? 나이가 그 나이는 아니신가요? 예, 80년 초반생한테 나폴레옹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세된 것 같아요. 예. 제 세대만 해도 그 비싼 양주들이 수입이 많이 안 되고 또 집에 한 병 정도 있는 양주를 따먹기가 힘들면 동네 슈퍼에서 아주 저가의 국산 양주를 사 먹으면 그 국산이에요? 예, 캡틴 큐 나폴레온. 캡틴 큐는 들어보셨어요? 전설의 양주. 예. 먹으면 그 다음날 기억이 삭제. 그래서 이제 예. 숙취의 전설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 나폴레온이라는 그 양주에 그려 있는 그림. 나폴레온이 백마를 타고 붉은 망토를 두르고 이렇게 정상을 향해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네네.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바로 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인데요. 1801년에 그 그림을 그렸고요. 그 그림의 제목은 보통 알프스 산맥을 넘은 나폴레옹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나폴레옹이 실제로 그레이트 세인트 버나드 패스를 넘어가는 프랑스군을 이끌고 넘어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자크 루이 다비드는 나폴레옹 황제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궁정화가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프랑스 혁명 당시 왕정을 반대한 급진파 자코뱅을 이끌던 핵심 인물이었다는 건데요. 혁명 정부인 국민공의회 의장까지 지낼 정도로 혁명의 현장을 화폭에 담아 역사에 남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그가 그린 마라트의 죽음이라는 그림은 프랑스 혁명 시기 강력한 선전도구로 활용됐던 그림이기도 한데요. 그러던 그가 알프스 산맥을 넘은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황제의 대관식 그림도 그리면서 남작자기를 받았다는 사실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혁명기 그 어느 때보다 폭군을 비난했고 귀족들에 대한 증오를 표현했던 그의 모습이 그러면 가짜였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그는 또 68세의 나이에 프랑스에서 추방되거든요. 그러면서 브뤼셀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또요? 왕정을 몰락시키고도 완벽한 공화정으로 프랑스가 가지 못하고 왕정 복고의 시대로 다시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부르봉 왕조의 루이 18세가 다시 왕으로 올라서면서 그를 사면하면서 궁정화가의 제안을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또 그가 그걸 거절하고 브뤼셀에 남아서 예술가들을 교육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 같은 삶인데, 근데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말하는 일종의 배신자 이런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예. 동물로 비유를 하자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박쥐,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를 넣어주면 카멜레온. 그래요? 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네. 다만 이제 그가 그렇게 생명력이 길었던 거는 그만큼 뛰어난 화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신고전주의의 특징인 세밀한 묘사가 정말 끝내주는 화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이제 그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그림을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그림을 얘기하는 날이니까 그 그림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온이라는 그림은 그의 상상력이 동원된 작품이에요.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되게 역동적으로 앞다리를 이렇게 탁 들고 있는 말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말 위에 올라탄 나폴레옹도 강렬한 펄럭이는 그 빨간 망토를 딱 두르고 손을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딱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폴레옹 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겁니다. 그 나폴레옹 모자 쓰고. 이분이 그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해서 만든 그쵸. 작품인데 네. 그건 이제 그림을 딱 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잘 모르세요. 하단에 3명의 이름을 이 다비드가 적어놨습니다. 밑에 바위에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나폴레옹 그리고 한니발 그리고 샤를마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한니발과 샤를마뉴는 유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자, 전쟁의 승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폴레온이 이들처럼 전설적인
지도자 영웅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세 사람 이름을 거기다 적어놓고 화가가. 예. 예. 더 재밌는 거는 나폴레온 이름을 제일 높은 바위에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두 사람보다 나폴레옹이 위대하다 그것까지 거기다 적어 이렇게 상징을 넣은 거죠. 강렬한 이미지와 함께 이런 상징 요소들을 활용해서 이걸 일종의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활용했던 그림이죠. 윗사람들이 좋아했겠네요. 흥정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어쩐지 이유가 있다. 그 정권이 바뀌어도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네. 그 프랑스 혁명기에 가장 강력한 선전도구 중에 하나가 됐다는 이 네. 마라트의 죽음이라는 그림 이렇게 있다는데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이제 예. 공정화가로 활동하기 전 이제 혁명기에 있었던 이 다비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장폴 마라트라는 사람이 욕조에서 살해돼서 죽어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마라트는 강경파였던 자코뱅파를 이끌던 지도자였는데요. 네. 온건파인 지롱드파의 샤롤로트 코르테라는 사람에 의해서 실제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력 정치인 그러니까 당 대표급 되는 사람이 상대방 당의 지지자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군중들을 어마어마하게 자극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살해 현장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세밀한 묘사의 끝판왕인 이 다비드가 이 현장을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여기다가 군중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까지 같이 담아서 그려낸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허구네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허구는 아닙니다. 사실을 그렇죠.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거기에 좀 더 자극적인 요소들을 넣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욕조에 죽어 있는 아까 그 마라트라는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구도적으로 잘 잡아서 사람들이 조금 더 순교자처럼 보이게 그렸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평온한 얼굴에 한쪽으로 고개를 젖혀서 죽어 있는 모습인데 팔이 욕조 밖으로 한쪽은 나와 있고 한쪽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구도가 약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연상시키는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 손에 편지를 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네요. 편지를 쥐고 있네요. 편지에는 실제로 이렇게 글이 좀 써 있는데 네네. 편지에는 아까 그 마라트를 살해했던 샤를로트 코르테가 혁명가인 마라트에게 만남을 요청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살해가 됐냐면 네.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샤를로트 코르테가 온건파인 지롱드파의 망명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라트에게 접근을 했고요. 그를 만났고 15분 만에 그를 살해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살해 현장에는 없었던 편지를 일부러 손에 그려 넣어서 온건파의 기만적인 배신을 강조하는 그림을 네. 그렸고요. 여성이자 일면식도 없었던 샤를로트 코르테를 왜 그러면 마라트가 만났겠느냐. 민중의 요청에도 응답했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여기다 더 포장한 것이죠. 실제로 샤를로트 코르테는 자코뱅파의 과격한 정책에 반대해서 온건파인 지롱드파를 보호하기 위해 마라트를 살해했다라고 살해의 동기를 얘기했는데요. 실제 그녀는 이를 통해서 프랑스의 내전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그림이 공개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자코뱅파의 결집은 더 강해졌고 그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경제가 아니라 그림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것 같아요. 재미가 있네요. 네네. 예. 사실 원고 네. 쓰면서 제가 뭐 서적도 좀 찾아보고 도대체 어떤 인물을 얘기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동섭 작가가 쓴 파리미술관 역사로 걷다라는 책의 서두의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늘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바스티유 감옥에서 시작된 불길이 모든 옛것을 태울 기세다. 시커먼 연기가 프랑스에 자욱했고 길 위에는 시체들의 피가 흥건했다. 베르사유 궁을 무너뜨린 불길이 담장을 넘자 이제 그만 불을 끄려는 자와 기름을 부어 키우려는 자의 싸움이 시작됐다. 폐허의 잿더미에 새로운 나라를 두고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돌변했고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듯 보였다. 공화정을 위해 독재를 했고 왕정의 잔재를 소멸하기 위해 재정을 선택했다. 그렇게 불길의 방향은 자주 흔들렸고 프랑스는 요동쳤다. 곧게 뻗은 길을 걸을 줄 알았으나 돌아보니 길은 이리저리 굽이쳤다.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프랑스의 역사가 그러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의 모습을 나열한 것들이지만
이 글을 읽는 동안 약간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글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경제 얘기는 근데 없나요? 오늘은? 사회적 갈등의 어떻게 보면 극단이 혁명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들의 모습이 오늘 바로 제가 소개한 자크루이 다비드가 대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감이 조성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또 봉합하는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이냐에 따라서 사회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방향을 달리하기도 하거든요. 자크루이 다비드의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니스 코트의 맹세 또는 국민회의의 맹세라고 불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그 당시에 3가지 신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 3부 회의 뭐 이런 거 역사 시간에 좀 들으셨을 텐데 들은 기억이 나는데 예. 이 제3신분 대표들이 프랑스 혁명의 출발점이 되는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헌법을 제정할 것을 맹세한 사건을 저희가 테니스 코트의 맹세 또는 국민회의의 맹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현장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는 성직자를 1신분, 성직자가 일신분. 제일 위에 귀족은 2신분, 2신분. 평민은 3신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하니까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이 세 신분의 대표들을 모아서 3부 회의를 소집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합의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1, 2신분은 신분별 투표를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죠. 3신분은 인구 비례로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각자 이게 유리한 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합의가 안 되니까 제3신분들이 별도의 회합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신분이 이를 막기 위해서 회의장을 또 폐쇄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회의를 할 곳이 없으니까 네. 이들이 회의한 곳이 바로 테니스 코트였고 여기에서 제3신분들이 국민회의를 결성했고 헌법을 제정한 맹세를 하는 거죠. 이 헌법이 결국에는 지금의 프랑스의 민주 국가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심각한 재정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했던 민중들의 의지와 힘이 느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려낸 그림인데 프랑스 혁명 이후 여러 혼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민주주의 국가로 또 경제적 강국으로 성장하는 근간 또한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우리의 답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디고 뭐 지금은 혼란스럽고 하지만 헌법 기반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번 혼란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우리도 또 한 번 사회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어보겠습니다. 잘 될 것이다. 네. 아니 뭐 잘 해결돼야 잘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요즘만 이렇게 딱 네. 보면은 저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프랑스 얘기 네. 지금 가운데 놓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생각을 딱 해보면 우리가 과연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왜 이렇게 요즘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졌다? 저만 그런 걸까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혼란스러운 모습이 지속되다 보면 믿음이 좀 저희가 사라지고 의심이 많이 들죠. 근데 앞서 저희가 물론 혁명이라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민주 공화정으로 가지 못했거든요. 왕정복고라는 시대도 거쳤고 나폴레옹 황제의 시대도 거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혼란스러움을 누군가 빨리 제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강력한 독재자들이 다시 등장하는 모습들인데 그런 혼란의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빠른 정상화를 저도 바라지만 그 과정 내에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결국엔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해결하고 옳은 방향으로 갔다. 라는 걸 저희가 좀 믿어보면서 우리 사회도 아마 옳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저보다 근데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 약간 포기했거든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나쁜 태도인 걸 알겠는데 사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보기 싫고 네. 듣기 싫고 상관하지 말아야지. 관심 갖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가 안 다친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화가들의 작품, 혁명기 화가들의 작품과 시사점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지금까지 김치영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초까지 계속 춥다고 합니다. 아직 춥습니다, 여러분. 오늘 꽁꽁 싸매고 출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한 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